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선 한판 이어가는데요. 자, 이제 다음 이슈는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 또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자, 김병민 네. 최고님, 이게 지금 성숙된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안이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은 성숙한 네. 안이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은. 네? 적어도 김포 내에서는 성숙된 아니었습니다. 김포시 안에는 예, 김포시 안에서는 홍철호 전 의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해왔고 예. 이 문제를 쏘아올린 건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포 같은 경우는 인접적으로 북부에 해당되기도 또 남부로 가기도 어정쩡한 위치에 있으니 서울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김포시장부터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던 일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어찌 보면 김포만 섬처럼 떨어져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이참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이 문제 적극 검토하겠다. 집권당이 치고 나가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가고 있어서 김포 문제는 상당히 성숙이 돼 있다. 다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들까지 생활권이 겹치는 뭐 구리, 하남, 광명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치적인 일단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 문제는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정도로 예, 생각합니다. 아주 뜨거워졌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인접 지역들이 굉장히 또 술렁이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제주 의원으로서 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에 김포에 4번 갔던 비행기를 4번 탔던 저로서는 예, 제가 봤을 때 이슈 만드는데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아. 예,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성공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고 반응이 좋아서 이걸 공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냥 초반에는 들으면 서울이 되면 좋고 부동산 땅값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라는 정도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는 아마 김포에 계신 분들도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교통이나 교육 여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혹시 서울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폐기물 처리장,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하지 않을까. 그다음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불만, 왜냐하면 다 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 또 서울 시민들이 반발하죠. 분명히 우리 지역도 지금 뭐 교통도 안 좋고 개선할 게 많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저처럼 제주도인 분들은 비수도권들의 불만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수도권 집중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집중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총선은 253개 지역구입니다. 네. 예. 자, 네, 김병민 씨가 참고로 천만 도시 서울이 깨진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점점 서울 이탈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경기도로 가고 있다. 뉴스를 보면 서울이 늙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예. 그 메가시티라는 표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현상에 따라서 천만 이상 도시가 더 집중력 있고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도시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이 도심이 너무 과밀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경쟁력이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포 같은 생활권이 겹치고 있는 내용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앞서 잠깐 얘기했던 뭐 광명 등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이라고 하는 지역 번호를 같이 쓰고 있는 곳에서 생활권이 완전히 겹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의 도시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 명분도 기본적으로 충족은 돼 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거든요. 예. 월요일 아침이었죠. 최고위 때 이 예. 얘기를 처음 김기현 대표가 꺼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제가 처음 물었거든요. 야.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도 봤는데 예. 오세훈 시장은 이 한강에 꽂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된다면 한강에 대한 경쟁력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력들을 찾아가더라고요. 바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비춰보건데 서울에 대한 경쟁력은 경쟁력들을 갖추고 그리고 수도 과밀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의 경쟁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결국은 집권당과 정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 예, 민주당에서는 뭐 언제 입장을 정합니까? 이거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네. 저희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안 정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 있어서 예. 뭐 그 지역 주민이든 서울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한두 달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힘이 주장을 했으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저는 뭐 선심성 공약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편승해서 따라갈 수는 없고 검토를 해보자라는 게 당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을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6일에 이제 김병수 김포시장과를 만나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확한 반대다. 새로운 서울 만들 게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라. 이를테면 도봉구 외에도 강북, 노원, 중랑, 광진 등은 교통, 체증, 인프라 부족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다. 자, 우리 광진갑의 김병민 최고. 왜 M1 광진을 걷다 끌어당기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아, 김재섭이. 그 김재섭 위원장이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 그랬는데 예.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잘 챙기고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 2030 서울 기본 서울 플랜,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예. 20년 주기의 도시 기본 계획에서 창동, 상계, 그러니까 도봉과 노원을 동북권의 중심 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이 GTS의 핵심 축이 지나가죠. 거기에 아레나를 설치하죠. 이 상계와 창동 중심으로 동북권의 핵심적인 도시로서의 이 성장 가능성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외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지금은 김포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 건 갑자기. 총선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예. 때로는 당이 왜 이런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본인도 가까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고민을 갖고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김포에서 원래 그 지하철 연장 그게 이제 595선. 무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 당에서 제시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걸 추진하게 될 경우에 사실 지하철 연장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 추진 네.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와 서울시의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국비와 서울시에 대한 매칭 비율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아마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김포 시민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국비 시비 조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국회 내나 정부에서 논의해 갖고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약간 시비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시비 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서 얘기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다. 왜냐하면 그럼 김포 시민들이 이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 그럼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한 교통 문제는 항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교통 문제의 대안으로 서울로 편입을 주장했던 거냐?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교통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포 시민들이 생활권이 겹치면서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던 건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비춰지게 되면 그 폭넓게 통합적인 논의들을 이어가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당이 하시는 거 일이라서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 시민들도 투표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당장 김포 하나만 될지 뭐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광명 등등등 해서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매달 한 번씩 투표를 해서 이 각각의 시를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이 없으신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더 큰 차원에선 김포를 끌어들여서 시작하다가 이제 보니까 처음엔 김포가 끌어들여졌고 만들다 이제 보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메가시티 얘기를 꺼내면서 뭐 북경 사이즈가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울산이 그 메가시티를 부산, 울산, 경남에 만들려고 하다 울산이 깨고 나갔잖아요. 경남도 깨고 나가서 지방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전국에서 어떤 메가시티를 만들지를 먼저 정부 여당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속에서 부산, 울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야당도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의견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네, 내일 아마 TF가 발표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좋은 의견 잘 자, 녹이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철도 덕후거든요. 철도 덕후다. 네. 아, 상계동 또 이쪽에 예, 제가 철도-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맞아요, 분으로 맞아요. 알고 있고 공약도 있고 그런 그 거. 10% 줄어드는 게 아니고 7대 3에서 6대 4로 바뀌는데 이게 아. 70에서 6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70에서 4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아. 알기로는 아하. 그래서 국비랑 지방비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영향이 있을 건 맞습니다. 그다음 서울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 서쪽으로 연장하는 거에만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느냐. 김포 측면에서 보면 5호선, 9호선 연장이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서울 차원에서 보면 강동도 동서 있고. 남북으로 다 연장을 네, 해달라는 강북도 요구가 있고. 많은데 과연 그게 될 거냐라는 거고 사실 작년 11월에 김포하고 강서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강서구에 있는 걸 김포로 옮기고 아. 그 대신에 5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였는데 인천이 반발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5호선, 9호선 연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맞아요. 서울 가는 게 예.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 편입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런 면에서 효과 측면에서 저는 이게 땅값 오르는 거 왜 무슨 효과가 있지? 땅값 오르는 거 자체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동산 그거는 상승률.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예. 집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김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다 동일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까 이제 서울이 늙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낮에는 다 서울에 있어요. 낮에는 북적직을 하고 젊게 살고 있습니다. 집만 이제 서울 외에서 살고 있는 거주지만 거고. 예, 경기도에 있다. 뭐 서울이 예. 늙게 자는 거죠. 그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집값 문제가 예, 어제 예. 보니까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 난리가 났어요. 예, 김포의 신도시 만들어지면 본인들 집값 떨어질 걸 걱정하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서울까지 얽히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께서는 김포 편입은 신호탄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 프리미엄으로 6개, 대여섯 개 정도 정책 준비하고 카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김병민 최고님 몇 개 예. 카드 남았습니까? 비단 주머니. 비단주문 집권당으로 총선을 준비하는데 그런 예. 고민도 없어서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있군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생각보다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있네요. 차분하게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맞는 또 정책들이 이 국민 앞에 보여져야 어. 또 여론도 수반이 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음. 정책은 결국 우리가 냈을 때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따라오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적어도 이번 이 김포의 편입 문제는 상당한 여론을 주목하는 데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렇죠. 민주당도 꽤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 선거에 대한 정치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총선이나 대선이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선거판에서 국민들께 내어놓고 공약으로 선택을 받을 때만이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다 개편해 갖고선 붙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아젠더들을 준비해서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거 있다. 저는 김기현 대표를 믿습니다. 자 김학용 의원님 긴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긴장하죠. 사실 네.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죠. 저희도 여당을 해봤으니까 여당이 장점은 이제 정부를 약간 정책 브레인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김포 이전도 그렇고 실제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있어서 현실적으로 몇 개 정도를 낼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여당 혼자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괜찮으면 바로 저희도 숟가락을 얹을 생각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건. 자 박종현 판사님 함께하고 네. 계시고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 갔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우리 진 교수님은 이거 굉장히 내용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 평가도 하셨고 또 연설 다음 날인 오늘은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장면을 저희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예, 탄핵 얘기 나오고 하기만 하십시오. 또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는다. 또 재정 건전성 측면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네. 요 짧은 멘트 안에 굉장히 많은 국정 방향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다운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고한 철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다 퍼주게 되면 너도나도 사실 좋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꼽으라면 저는 누가 뭐래도 금리인 것 같습니다. 아하. 대출을 받으려고 좀 알아보니까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근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더 많이 우리가 돈을 풀게 되는 순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아. 그를 통한 금리 문제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건데 예. 그럼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누가 뭐라고 대통령을 흔들더라도 이게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를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확고하다. 김한규 의원님. 저는 제 연설 내용을 쭉 들으면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네. 이 말씀.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려보면서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시정 연설? 네, 어제 시정 연설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평이했다고 생각해요. 아, 특별히 평이했다. 아. 그러니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 다만 다만.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원래 스타일 무오류 아. 나는 잘못한 건 없고 아하.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잘할 거고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시정 연설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긴 한데 예.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도 뭔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반성이 어느 정도만 들어갔어도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되게 아팠을 내용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이한 그냥 공무원들이 만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렇죠.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그냥 여러 가지 검토한 얘기만 갖다 냈어요. 되게 추상적인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이거에 예.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는지 아냐.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라는 정도. 근데 그래서 뭐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여전히 무오류의 태도는 바뀌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 소장님? 제 얘기 말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대목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정책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나름 중립적인 곳이시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 관련돼서 물가 오르는 말씀 잘못됐다는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 등 예산 불용 이게 23조 원인데 계획까지 발표되어서 정부 지출이 축소된 것이 1%대 초반으로 성장률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경기 대응 등 재정 본연의 역할보다 재정 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재정 수입 부진도 길어져서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저해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돈 풀지 마. 지금은 긴축 재정이야라고 하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러면 점점 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이 지금 돈을 안 써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갔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이런 예산 정책처의 지적을 대통령께서 너무 건전성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민 최고님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상대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 코로나 3년을 거쳤고 예. 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확장자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돈이 상당 부분 너무나 많이 풀렸고 그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또 가계 부채에 관한 문제들까지 대한민국 재정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재산세를 바탕으로 세수를 충당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부동산의 어려움 때문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도 실제 내년 재정을 예산 편성하고 이 돈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어쩔 수 없이 졸라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썼던 대로 쓸 수 없으니 줄이게 되면 누군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솔직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전 타당하다고 아이고 봅니다. 아니 이 부분을 김한규 말씀드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졸라매야 되는데 우리 가계 부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가계 부채가 많으면 뭐가 이슈가 되냐면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쓰지 못하면 정부가 그 부분을 지출해서라도 결국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상저하고를 하자고 했으면 그 목표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냥 재정 건전성이라는 하나의 원칙에 너무 경도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진국에서 재정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팩트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살림 가계부 쓰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가지고 은행을 압박하더라고요. 서민금융 이걸 늘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갖다가 다 금융으로 해결을 했다. 재정으로 해결을 했다. 그런 경향 같은 것들 좀 보여가지고 제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편향인 것 같거든요. 조금 그 재정 운영이라는 걸 단지 그냥 적자 수지 맞추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재정 준칙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뭐 국가 그런 경제 것들.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지 딱 한마디만 더 않았을까. 보태면 기획재정부에 지금 예산실장이 주로 기재부 장관으로 올라가는데 예. 우리가 기획 파트하고 재정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실장이 돌아오니까 수지 맞추는 데만 너무 중심을 두는 게 기재부가 지금 권력 분배가 잘못되어 있어서 기획 파트를 우리가 좀 키워야 되고 대통령이 이 점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1분 남아서 네. 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으셨는데 자, 김한규 의원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네, 무슨 그런가요? 말씀이냐면 예, 예. 총선기획단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실제로 여기서 무슨 총선 룰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선거까지 어떤 이벤트들을 하고 어떤 그 일정으로 가자라는 정도를 하는 거고요. 저도 예. 다른 기획단을 해봐서 아는데 아하.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고요. 아하.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다 해서 아. 재작년 전당대회 할 때 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정해졌으면 그 이후에 권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 지금 이 총선기획단에 총선기획단. 누가 들어가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아유, 뭐 이 올해 구성되는 그날 바로 힘을 빼버리시는. 어차피 다 친명 일색인데 뭐. 아니, 저를 안 집어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